예, 방첩사의 정성우 1처장 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아까 오전에 그 사령관이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보고를 좀 해라 해가지고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했고, 그때 사실 실질적으로는 선관위를 직접 가서 물어보든지 아닙니다. 아니면 그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인터넷 자료나 판례만 했죠? 연영 사령관이 그 부정선거 얘기가 도대체 뭐냐, 그거 좀 확인해 달라 했을 때 제가 답변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인터넷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를 이제 했잖아요. 문건으로 보고했죠. 아까 오전에 그 박선원 의원이 띄우셨는데 그 보고를 하고 나서 사령관은 어떤 피드백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분명히 방첩 사령관이 그 정도로 그 검토를 시켰으면은 상부에 장관이나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하려고 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그 어떤 말이 없었어요? 이게 상부 장관님 보고 같은 경우는 별도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 부서가 있고, 저희는 사령관을 보좌하는 본인의 궁금증 차원에서 비서실에서 그래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법원 판례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개 자료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다 하나하나 의혹 제기된 걸 했고, 그러니까 그래 보고를 해드렸는데 네,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령관 입장에서는 자주 대통령을 장관을 자주 만났는데 그런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보고를 했든지, 그러면서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이라든지 네가 보고했던 걸 갖다가 한 보고를 했다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절대 못했어요. 없었습니다. 연영 사령관은 내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이러한 사항이 뭐냐라고 했고, 저희가 이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내 얘기는 인터넷 등 나와 있는 공개 자료 네, 때문에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이제 방첩사에서 보면은 여러 이제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1처장이 주로 지시를 받았는데 요원들을 갖다가 선관위 과천청사라든지 네 군데 출동시키려고 준비를 지금 지시를 받았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출동을 지금 현재 공소장에도 그게 나오지가 않는데 방첩사 내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우리 방첩사는 다른 특전사나 정보사나 또는 수방사와 달리 인원들이 영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퇴근해서 본인들 거주지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만 해도 영해거주 소진만으로 1시간이 넘게 지체가 됐고, 들어와서 인원들이 상황 파악하고 명령 하달하는 데에도 제 방에 들어와서 명령을 최초 하달하는 시간이 23시 50분이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있었던 22시 30분경에 1시간 20분이 지난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들이 방첩사에서 사전에 준비됐던 그러한 징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3시 50분에 들어와서 명령을 하달하는 데만 해도 저희 선관위 팀은 위법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30여 분 넘게 위법성을 얘기하고 00시 25분경에 인원들이 해산을 그러면 합니다. 그 당시에 사령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사령관은 최초에 지하 2층에 내려가서 위관리센터에서 상황을 확인하려는데 그때 문이 안 열리고 장관 주간 VTC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복도에 서성이다가 그 밑에서 30분 그때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갔지만 장관 주간 그 회의가 끝났다 그러고 5층에 기밀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처장은 올라갔습니다. 사령관하고 같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다른 방에 있었나요? 저는 최초에 내려가실 때는 사령관이랑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5층에 23시 한 5분에서 10분으로 새롭게 그 화상회의가 연결됐을 때는 그때 5층 갔다가 다시 이제 임무하달기 위해서 제 방으로. 그리고 이제 사령관이 아마 아까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 진술을 들었죠? 예, 예, 증언 들었는데 사령관이 여인영 사령관이 그 14명 그 명단을 우리 1처장한테 혹시 얘기를 해줬나요? 아닙니다. 국회팀과 선관위 팀은 완전히 분리가 됐었고, 비상계엄 선포된 다음에 지하 2층에 내려갔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인했던 바로는 22시 45분경에 수단단장이 그 연영 사령관에게 그 지시를 받고 내려왔고, 저도 그때 갔다면서 지시를 그 갔습니다. 명단은 이제 국회팀에게만 이제 지시를 했고 예, 이 1처장은 이제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출동 준비시키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 검토를 했다는데 그 순간에 출동하기 전에 그 이유는 임 처장이 스스로 생각해서 했나요? 아니면 뭐 최초의 명령을 받을 때부터 첫 번째 전산실 출입 통제에 대한 크게 뭐 있을 수는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서버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와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서버를 어떻게 복제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떼어와야겠네. 이 두 가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명이 모인 가운데 임무 명령을 하달할 때 9명 모두 이 위법성에 대해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인원들 단 한 명 나가는 모두에게 서버 복사 장비도 다 가져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서 불법적으로 비춰줄 수 있으니까 체증 장비하는 카메라 또는 이거 할 걸 그걸 다 증거 녹화를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정순우 처장은 실질적으로 경력이 나가는 곳을 갖다가 지시는 받았지만 실행을 못했다. 그래서 최초 명령 하달할 때 저의 첫 명령은 진입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출발은 하되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장관이 항명죄로 다스린다 그랬고 현재 상황이 성관이 어떤 소요 사태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항상 위관리 주체에서 어떤 소요 사태라든가 폭동 사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어떤 상황이 모르기 때문에 출발은 하는데 절대 일단은 내가 법무실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법적 문제를 검토한 다음에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진입금지 명령을 내리고 거기 모였던 인원들이 다 위법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무실 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법무 검토를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법무 검토를 하고 바로 비합헌 우리 안보헌 이게 작전 상황이 때 안보헌에다가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원거리 대기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 더 얘기한 게 법무실도 그렇고 모든 서버를 복제하든 아니면 다음날 우리가 범죄 증거 혐의인데 이 사항은 모르는 겁니다. 현장 상황이 범죄 어떤 우리가 간첩이 되는지 그리고 23시 이후의 상황인데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려면 전산실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전산실 직원의 동의하에 하나하나 그 상황들이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항들을 문자로 발송을 하고 직접 가천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고 좀 있다가 나머지 4개 팀장들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합니다. 들어가지 마라. 현장 대기해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임무 수행한 거는 근데 그때 어느 누구 팀도 서버 복제 장비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명령 하달할 때부터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저희가 거의 공안식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근데 저번에 왜 출발했느냐 그 당시는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 몰랐기 때문에 장관의 항명죄라는 그러한 것도 전파가 됐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한 거 가지고는 정말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인지는 예측조차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네. 참 군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